네, 안녕하세요. 저 식품영양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고광석이라고 합니다. 4.0 시대에 관련된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주제를 의뢰를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제가 4.0 쪽으로 4차 산업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봄 여름에 여러 가지 심포지움도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위에 굉장히,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 옆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식품영양학과의 전공과 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0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플라이, 더 플라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들어보셨나요? 부장님은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이거 제도 어렸을 때 나오는 영화예요. 거의 중학교 때인가 나온 영화인데, 이 원작은 50년대에 나온 영화고 86년도인가에 리메이크가 돼서 새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저한테 충격을 줬던 영화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은 지금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지금 생물체가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80년도에 중학생이었는데 이거를 보고서, 야, 이거 뭐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되면 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정말 그 공간에 구애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걸 옮길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폼이라고 해서 아까 원숭이를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폼이고, 얘를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공간적으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물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냥 분석 안 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죠. 근데 그냥 옮기는 게 그냥 뭐 차를 타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신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통신을 통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텔레포테이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재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조합을 해야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3D 프린터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다시 이렇게 정보만 주면 당연히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저는 퓨전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똑같은 라이프폼을 옮겨 놓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이제는 뭐 공상적인 거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비극이 발생을 하죠. 요 다음 장면에 비극이 발생하는데,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do it.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트랜스퍼를 해보는데, 여기에 하필이면 파리가 한 마리 끼어 들어가야 되죠. 두 가지 생물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퓨전이 돼버렸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상의 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뭔가를 이동시킨다는 것, 그거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상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지금 한 30, 거의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당연히 이제 인체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디지털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고, 다시 리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이 키워드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와, 3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미래 예측을 하고서 영화를 만들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란 뭔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 어원의 그 기원은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오게 됐죠. 정의를 한번 보면은, 초기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이 의미해서 발기하여 현재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기술이 바탕 위에 물리적, 생물학적, 공학적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차 산업이라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융합해서 그걸 다른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접목하는 것이라고 쉽게 풀어낼 수는 있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4차 산업하면은 매번 나오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 부처장님은 지금까지 8번 정도 들으셨죠?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1차 산업은 그때 처음에 우리가 그 스팀 파워를 갖고 굉장히 큰 힘을 가져서 공업의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그 전기라는 걸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3차 산업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그런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은 여러 가지 그 산업의 퓨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던 최근에 말하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정말 안 닿아요. 안 닿는데 그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고 우리의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학에 접목을 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요 그림은 구글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1, 2, 3, 4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그림들인데 요거는 제가 참고로 하나 갖고 온 거고요.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그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일단은 속도, 벨로시티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차례대로 뭐 순차로 뭐 100년, 200년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며칠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이 작업 환경이나 과학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스코업이 달라요. 스코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에 국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를 퓨전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도 반드시 이거를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하자가 돼버린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시스템 임팩트인데 지금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은 어떤 기초적인 어떤 시스템의 모든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 이제 회사 자체의 이제는 기조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자체도 바뀔 수가 있고요. 당연히 파는 상품의 기획도 바뀔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정부의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조차도 4차 산업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이제 식품이나 영양 쪽에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끼리 친구들끼리 오늘 뭐 먹을래 점심에 학식 갈래? 네 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긴 하는데 보통 어디 갈래 어디가 맛있니라고 물어볼 때 옛날에는요 누구한테 물어본 게 되게 정확했을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택시 기사 아저씨들 예전에 그 어디더라 무한도전 거기서 택시 기사 아저씨들한테 뭐 물어보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보통 택시 기사들 입소문에 의지하는데 보통 택시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또 기자님들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 기자님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숨은 맛집들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듣고 뭐 가보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히 그분들이 다니는 지역 로컬 인포메이션이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우리 취향이 다 반영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짜 맛있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해요. 그건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만 옛날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던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식품 영화학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00명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10,000명한테 물어보는 게 쉬워요? 다니면서 10,000명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분들이 나한테 그게 얘기해 주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 그거를 우리 인디비주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우리 멀티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계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여러 정보들이 많이 쌓이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파워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한 데이터를 우리가 스캐터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모은 게 이제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가만히 두면은 그냥 쓸모없는 그냥 뭐랄까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갈고 닦는 게 이제 어널리시스 하는 것이고 그 어널리시스 하는 걸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초기 모델들이 여러분 많이 이 옐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옐프 잘 모르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찾아주는 앱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미국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가시면은 옐프를 사용하세요. 정말 맛있는 집 잘 찾아줍니다. 뭐 방법은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잘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크라우드 소스 리뷰 앱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가본 레스토랑에 대한 평을 적고 등급을 매겨줘요. 그럼 그게 한 명, 두 명이면은 굉장히 아까처럼 그냥 스캐터 데이터가 되지만 한 10,000명이 거기다 리뷰를 써갖고 10,000명이 맛있다고 해버리면 이 집은 맛있는 집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30명이 맛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취향이에요. 요즘 말하는 개취죠. 그렇죠? 그 30명은 그 음식 취향이 안 맞는 거고 나머지 일반 10,000명들은 그거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자연스럽게 맛집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크라우드 소스 리뷰 앱이라고 그러고 2004년도에 설립돼서 공기업으로 설립이 됐다가 이제는 지금 2016년에는 지금 716 밀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그 수입을 얻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1년 월 한 달에 1억 3천만 방문이고 이건 정말 큰 회사죠. 그리고 9,500만 건 이상의 리뷰가 현재 여기에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옐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맛집 평가 앱이고요. 폴스퀘어라고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폴스퀘어는 원래 처음에 이것도 크라우드 소스 리뷰 앱이긴 하지만은 처음에 설립된 목적은 이제 친구들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장소에 대한 리뷰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는 이거 역시 또 맛집이나 장소를 잘 찾아주는 그런 앱이 됐죠. 이거 역시 약 4,500만 사용자가 있고 요거의 장점은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동남아 여행을 갈 때, 일본 여행 갈 때 이 폴스퀘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폴스퀘어를 사용해서 여러 식당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것도 있죠. 망고 플레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써보셨나요? 예, 망고 플레이트를 열심히 리뷰 잘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망고 홀릭이라고 부르죠.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여기 그 망고 플레이트는 저희 과하고서 산학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인턴십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앱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소스 리뷰 앱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2003년에 맛집을 좋아하는 4명의 사람들, 제가 사장님 4명을 다 만나 뵀는데 이 네 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맛집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다 보니까 아예 차라리 앱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게 이 망고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유치를 받고 있어. 작년에 67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현재 이 망고 플레이트 앱 이외에 망고 웨이시라든가 망고 케이터링 같은 영역으로 사업을 막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넓혀나가는지 잠깐 예를 들어드릴게요. 식당 가서 맛집 가서 줄 서기 너무 싫죠. 그래서 그거를 줄 안 서도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몇 명 써놓으면 그 대기자로 들어가서 나는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 있으면 앞으로 몇 명 남았습니다. 몇 분에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님들이 얼마나 단골과 그다음에 블랙 컨슈머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볼게요. 그래서 그 점차 그냥 단순히 사실 그 앱을 통해서 광고만 하는 것 같고는 수익 모델이 좀 모자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넓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사업 모델이 많이 다르고 제가 가끔 가서 이제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국적으로 만드시려고 중국어나 영어로도 지금 버전을 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크라우드 소스 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캐터 데이터를 가지고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죠.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진 플랫폼에 여러분 같은 사용자들이 거기다 또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죠. 그럼 그 데이터가 더 커지죠. 더 큰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더 큰 빅데이터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프리딕션이에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발달하겠다도 잘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에서 어떤 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어떤 검색어가 많이 검색이 됐는지가 자동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럼 그 분석이 되면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망원동을 갑자기 젊은 분들이 망원동 20대가 망원동을 막 검색을 했다. 요즘 20대들한테 이슈가 망원동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좀 사담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사담도 저한테 살짝 알려주신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상치도 못했던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잘 모으기만 하면 앞으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리딕션이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다른 그것도 있는데요. 아까는 보통 소비자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갖고서 빅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미 널려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맛집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그거를 분석해서 맛집을 찾아주는 앱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이닝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닝 코드는 이 빅데이터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창업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기반이 그 블로그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요. 지금은 또 많이 그 스토리 모드도 그렇고 뭐 다코박스라고 해서 배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영역을 좀 넓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배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앱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마켓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맛집을 찾아주는 것부터 해갖고 사실은 우리가 몰랐었지만 이미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식 쪽에요. 그 진짜 그 인공지능도 인공지능도 뭔가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인공지능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왓슨, IBM 왓슨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스로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인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 왓슨이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분야는 의사 부분이에요. 닥터 왓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어떤 환자를 보고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할 때 이분의 경험이 특정하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환자들에서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환자들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왓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데이터를 자기가 빅데이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뭐다 이런 식으로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는 그 실용화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종합병원 한 10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닥터 왓슨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닥터 왓슨은 그럼 거기만 있느냐? 아니요. 셰프 왓슨도 있어요. 셰프 왓슨은 전 세계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인터넷상에 널려져 있는 레시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레시피를 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 갖고 그 음식을 만들어준 음식 레시피를 스스로 제너레이션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이 재료하고 이 재료가 유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라는 거를 자기가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제시를 해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외식 산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취향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같은 거래도 이 손님은 옛날에 나한테 짜다 그랬지. 그러면 뭔가 좀 줄이고 치즈를 많이 넣으니까 좋아했다. 그럼 치즈를 더 많이 넣어주고 정말로 요즘에 식당 가면 그렇게 배려해주는 식당 너무 좋잖아요. 아마 이런 거는 정말로 손님의 데이터를 취향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품 마케팅 쪽을 보겠는데요.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마케팅은 사실 옛날 마케팅과 많이 다른 게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구매하시죠. 이 구매를 하는 게 웹상에 그 정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가격 비교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마케팅 방식인데 보통은 어떤 물건이든 그 정보가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냥 그 쇼핑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화면이 나오나요? 안 그래요.
여기하고 이 학생하고 저 학생하고 들어가면 다른 화면이 나와요. 이유가 옛날에 내가 구매했던 어떤 그런 취향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이분이 더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 노출시켜주는 그런 거를 스스로 미리 취향 따라 분석을 해서 올려주죠. 그래서 이 개인 정보와 지금 이 정보를 융합 분석을 해갖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갖고 싶잖아요. 더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배송을 하고 소비자까지 갑니다. 보통 이 진짜 큰 회사들이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것도 이런 게 그룹에 속하죠. 요즘에는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요 중간에 빨갛게 제가 표시한 부분들은 정작 그 실제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앱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사물이 그냥 소비자한테 가는 것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중간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 팔 수 있고 안 팔 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요즘에 하는 흔한 방법이죠. 아마존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측 배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조그마니까는 그냥 주문을 하면 뭐 당일 발송 뭐 이런 걸로 기믹을 하죠. 꼬셔갖고 그럼 사면은 내일이면 빠르면 내일도 옵니다. 근데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저쪽 서부에서 시킨데 동부에서 오게 되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려요.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한 게 뭐냐면 이 소비자의 이 형태, 이 구매 행태를 잘 분석을 해갖고 그렇게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미리 이분이 내일 모레쯤이면은 기저귀를 시키겠지. 그러면은 그분 근처에 있는 그런 배송센터에다가 기저귀를 미리 갖다 놔요. 그러나서 시키면은 다음 날 바로 배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분석 능력의 차이, 분석 플랫폼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런 아마존에서 지금 이미 예측 배송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식품 특히나 이게 아까 지금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4.0 시대에 일어나는 그 마케팅의 트렌드라고 하면 식품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중심, 즉 개인 맞춤형이라는 키워드가 반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O2O, 온라인 투 오피스. 그러니까는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개인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쓰는데 식품에서도 분명히 이런 게 쓰이거든요. 이렇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맞춤형 구매 패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쿠폰을 발송해 주죠. 뭐 지역이나 사는 지역 아니면은 나이 아니면 구매 취향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은 옷을 자주 구매하면 옷들만 쫙 위치해주고 저처럼 이제는 먹을 거를 자주 구입하는 사람들 앞에 전면에 먹을 거를 쫙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 구매하기 쉽게 만드는데 이것은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했던 그런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마케팅 방식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something else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여기에 something else가 뭐가 될지는 사실은 그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저희가 여기다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보고 지금은 건강한 키워드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는 프리딕션이에요. 아까 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많이 샀던 걸 또 사라고 강요하면은 야 우리 집에 나 이제 질렸어. 나 딴 거 먹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그런 식의 마케팅 방법은 이제는 한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예상한 이 다음에 세컨 제너레이션 식품 마케팅 방법인데 처음에 헬스케어가 융합을 하면 개인 식품 소비 패턴을 당연히 분석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는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분이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은 채소만 먹는다. 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고기만 너무 많이 먹는 분은 당연히 섬유소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길 가능성도 많고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분은 단백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더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이분한테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 행태를 이미 예측을 해서 프리딕션을 해서 이 사람이 밸런스 있는 뉴트리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권유를 해주고 거기다 대신 쓰는 거겠죠. 당신의 그 식습관상 이런 게 모자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걸 갖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서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구매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그냥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좋은 회사구나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형태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 공업 쪽을 보면은요, 이 식품 공업이라는 게
사실은 생산부터 그다음에 판매까지 하나로 쭉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해썹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HACCP라는 거 해썹. 재료가 처음에 산지에서 나올 때부터 그다음에 운반, 그다음에 제조, 공정, 그다음에 유통해갖고 팔 때까지 모든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이게 깨끗하다, 잘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인증 마크를 줘서 해썹 마크가 붙은 거는 이제 좋은 식품이다라고서 우리가 보통 인정을 하고 먹죠. 사실은 그런 거 허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4.0 시대에서는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모든 생산 라인이나 생산 공정, 그다음에 원산지부터 얘들의 상태를 데이터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서 본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A라는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B라는 데에 뭐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뭐 내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너무 더워서 뭐 배추가 잘 안 자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배추의 대체품을 뭐 미리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배추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품공업 유통 쪽에서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려고 굉장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매니지먼트를 해갖고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해서 이거를 매니지먼트하는 게 지금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이는 것 이것이 현재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뭐 빅데이터를 갖고 막 널려 있나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직접 그 정보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여러분들이 몸에서 외부 정보를 얻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모든 감각 기관이 정보를 얻고 있어요. 온도, 습도, 밝기, 소리, 맛, 사운드까지.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 기관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얻어서 그것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이제는 뇌에다 전달을 해주죠. 저는 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라라고 해요. 너무 더우면 그래 옷을 벗어라, 부채질을 해라, 에어컨을 켜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럼 이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센서리라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센서라고 하죠. 이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센서를 요즘에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이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음식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는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이런 걸 개발하려고 그래요. 이 미생물이 얼마나 번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색깔 가지고 이가 신선도가 어떤지, 그리고 당도는 어떤지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식품에 어떤 식품마다 태그가 돼 있으니까 뭐 1-1번 상품에 뭐 신선도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보호가 돼서 얘는 빼시오, 뭐 넣으시오. 앞으로 뭐 며칠 더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거까지 앞으로 현재 완전 개발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방향으로 특히나 센서를 많이 개발해서 식품 유통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현재 지금 연구가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지금까지 식품 분야였었는데 영양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영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양 쪽을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 과학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질병에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정말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밸런스 있는 영양을 먹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요. 지금 이 책이 지금 약 50년 된 책인데 50년 동안 계속 이제는 새로운 판이 나왔는데 영양학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 50년 전부터 쭉 이런 새 개정판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저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옛날에는요. 이 영양소 결핍이라든가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 아니면은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건 메이저 뉴트리언트라든가 아니면은 비타민, 미네랄 같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자체를 연구하고 그것을
그게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클래시컬한 뉴트리션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영양학적인 그런 연구 기조가 많이 변했죠. 전부 다 질병 관련한 그리고 개인적인 퍼스널 뉴트리션으로 변했어요. 그 사실은 사람마다 이 뉴트리션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의학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의학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뉴트리션은 아플려고 하는 사람을 안 아프게 해주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사실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거는 좀 나으면은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아 효과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약간 영양실조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잘 먹여놨더니 괜찮아졌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양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게 참 항상 딜레마예요. 우리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눈에 확 띄는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양학 쪽에서 주로 하는 거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그 프리벤션 쪽이 더 강해요. 예방을 하는 것,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특히 만성 질환 예방하는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뉴트리션 쪽으로 요즘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 릴레이티브 관련된 거 뉴트리수티칼이라고 해서 우리 파마수티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영양소를 꼭 약처럼 사용하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해서 뉴트리수티칼이라는 분야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은 전부 다 유전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개인 유전 정보에 따른 좀 더 다른 그런 영양소를 더 공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뉴트리 제노믹스 쪽의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영양학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돼요. 이 버락 오바마가 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죠. 프리시전 메디슨. 각 개인에 맞는 진단법과 치료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 투자가 됐어요. 이 긴 정의 중에서 키워드만 보면은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tailored to the individual patient, 각각의 그 개인적인 환자한테 딱 들어맞는 테일러가 저기 양복 맞출 때 테일러 하잖아요. 재단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꼭 맞는 그런 헬스케어를 개발을 하는 거죠. 요거는 NIH 미국 NIH의 그 정의인데 여기도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variability 다양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prediction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 쭉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계속 이 prediction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4.0에서는 어째 prediction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precision nutrition은 뭐냐? 컨셉트는 똑같아요. 개개인의 유전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때는 결핍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을 그대로 뉴트리션 쪽에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서 이 사람한테 맞는 그 질병이 더 진척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프리시전 뉴트리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 많아요. 이렇게 생화학 책에 나오는 막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그래요.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S아데노실 메사인이라는 걸로 변하고 그리고 또 이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걸로 변하고 나중에는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해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몸에 나빠요. 혈중에 저게 많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없애주는 방법이 다시 이렇게 메치오닌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효소를 이용해서 여기 빨갛게 한 거는 이 작용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효소 이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 밑으로 쭉 내려서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만들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뭐 타우린, 바카스들은 타우린 많이 하시죠. 그 타우린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설페이트나 파이루베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요게 이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여기저기로 갈 수 있는 대사적인 그런 그 진행 방향입니다. 간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다 효소예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효소예요. 근데 어떤 특이한 특정 부분에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밑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다 문제가 생겨서 갖가지 병에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들을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 발현 정도나 아니면은 그 중에 시퀀스가 어떻게 하나가 병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다든가 해갖고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스크리닝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거를 영양적으로 극복하게 어떤 영양소를 더 드리면 되나라는 거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부터 MAT라는 효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메치오닌을 아무리 먹어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 얘도 안 생길 거고 얘도 안 생길 거고 사실은 이쪽으로 요게 안 돌아가면은요. 여기는요 DNA를 만들어내는 전구체들이에요. 그럼 DNA가 안 만들어지면은 혈액이 안 만들어지고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모자르면요. 우리 저기 빈혈이 생겨요. 그 적혈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엽산이라는 그 비타민인데 요 회로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었고 얘가 모자르면은 또 얘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임신부 같은 경우는 기형아를 출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저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미 개인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분들한테 요게 없으니까 아예 얘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럼 요 밑으로 다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나 얘들이 없으면은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계속 쌓이니까는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잘 작동을 안 해도 얘네들이 줄 수 있는 조효소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들 여기서는 지금 비타민 B12가 될 거고 여기서는 비타민 B6가 될 거예요. 이런 비바이타민군을 더 많이 첨가를 해주면은 잘 활성이 안 됐던 그런 효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회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뉴트리션 쪽에서 얘기하는 그 프리시전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인디비주얼한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빅데이터화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이 지금 바이오 시너지 리서치 센터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유전자 동의 보감 사업 단위로 합니다. 1년에 약 10년 동안 1,500억 원이 투자되는 굉장히 큰 국책 사업이고요. 여기는 의대도 있고 식품영양과도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해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는 그런 주체는 뭐냐면 이 개인 정보, 우리의 개인 유전적인 정보들을 크게 모아서 그걸 코호트라 그러는데 큰 코호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별로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취약하고 한 정보가 나타나죠. 그리고 반대로 천연 소재에 대한 정보, 어떤 물질은 어느 유전자에 관여를 하고 어느 식물은 어느 유전자에 관여하고 이거를 다 빅데이터화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여기 있는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던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상태고 제가 뭐 심포지움이나 가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학 쪽에서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0 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위험과 도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컴퓨터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예요. 루징 잡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잡을 잃지만 반대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안 하죠. 진짜 험한 일들, 3D 진짜 3D보다 더 심한 진짜 막 4D, 5D가 있을까요? 뭐 진짜 험한 일도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날아가면서 뭐 하는 거, 뭐 유리창 청소하는 거, 뭐 고층 유리창 청소하는 거, 그거 만약 로봇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니퀄티, 그러니까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안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차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휴대폰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요즘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럼 그거 말고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건강한 그런 사회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서 서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있는 잡군 일자리 그 군집들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컴퓨터가 하는 것들, 뭐 AI가 하는 것들은 걔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대신 우리가 그걸 관리한다던가 하는 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그 직업군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이 다보스 포럼 의장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이분이 처음에 이제는 4차 산업 혁명이란 말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한 게 미래에는 중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그다음에 어떻게 뭔가를 분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요거 그 제 강의하는 거를 좀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뭐가 필요하는지를 한번 제가 좀 써봤어요. 여러분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기반을 지식은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될 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려 있는 정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먼지 같지만 이게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거를 게더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하나의 정보만 정보 세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 세트를 컨비네이션 해갖고 더 귀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데이터 리얼라이제이션.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세트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자꾸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점점 더 피곤해지는 사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미 여러분 그 옆에 다 와 있고 사실은 이 휴대폰 막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 빅데이터를 계속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제가 이거는 늘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넣어봤어요. 이 교육이 뭐냐면 지금 4.0 시대의 교육이라는 게 너리지하고 위스덤이 있는데 너리지는요 사실 교수님들이 너리지를 가르쳐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요즘 구글 쳐보면 더 잘 나와요. 저보다 구글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위스덤을 가르치는데 위스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의 너리지에 덮어 쓸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해주신 말을 이제 차용을 해온 건데 교육은 이제 머리로 하는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고 나의 경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덮어줄 수 있고 그래서 실패를 좀 적게 해주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된다고 뭐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걸 우리 식품 영양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딱 네 가지로 4.0 시대에서 딱 네 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려봤어요. 처음에 이제 개인, 인디비주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성향도 그렇고 굉장히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니들 한꺼번에 짜장면 시켜 먹어가 아니죠. 나는 짜장면, 짬뽕, 난 짬짜면 이런 식으로 따로 시키잖아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가 요즘은 돈이 됐어요.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나의 앞날이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요즘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능력, 덕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요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요기 베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하신 분이에요. 뉴욕 양키스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야구 선수였죠.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그 명언을 남겼어요. 이분은 다 아시죠? 이승엽 선수. 이승엽 선수의 명언도 있어요.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노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는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는 이런 끈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은 데도 많았고 정말 나중에 힘들어서 울면서 공부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는 그 방향으로 내가 조금씩 이동하는 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남들한테 내가 노력을 한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노력이 아닌 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두 개를 컴바인 해보면 정말로 점점 더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확실히 두 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고 대신 포기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